시사설전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여러분 위성사진을 띄워보라. 페르시아만 북부의 5마일 길이 산호지대, 이란 해안선에서 대략 14해리 떨어진 곳이다. 궤도에서 내려다보면 그 기하학적 구조가 즉시 보인다. 100만 배럴씩 담을 수 있는 것도 포함한 50개가 넘는 원유 저장 탱크들, 초대형 유조선들이 줄지어 접안하기 위해 깊은 수역까지 뻗어있는 긴 잔교들, 본토에서 뱀처럼 기어들어오는 파이프라인들, 이곳이 바로 하르그스입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이단 하나의 바위 조각을 통과한다. 해마다 530억 달러 한 정권 전체의 경제적 경쟁맥이 10분이면 차로 가로질러 버릴 수 있는 산호노드 위에 놓여 있다. 베이징 친화 진영이 전략적 중심을 아무리 거창하게 떠들어도 실제 지도가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다. 드러난 섬 하나, 거대한 압박 지점 하나, 그리고 숨을 곳은 없다. 2026년 3월 13일 미군은 하르그섬을 타격했다.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들은 미주리주의 화이트맨 공군 기지에서 대륙간 왕복 임무를 날아올랐고 왕복 비행거리는 대략 12,000해리에 달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들은 아라비아해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들에서 발사되었다. F-35C 라이트닝2 전투기들은 미 항공모함 에이브로햄 링컨함의 비행갑판에서 이륙했다.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이른바 새로운 축이 규칙을 다시 쓴다는 그 자장가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도 또 깨졌다. 활주로는 그 통지를 받아보지 못한 듯 했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미 중부 사령부는 하르그에서 이란군 목표물 90여 개가 파괴되었다고 확인했다. 미사일 벙커들, 해군 기뢰 저장 시설들, 레이더 기지들, 섬의 유일한 활주로는 더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구멍이 뚫렸다. 고속 공격정들은 계류지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90개의 목표물이 파괴되었지만 원유 탱크들은 손대지 않았다. 선적 장교들도 손대지 않았다. 파이프라인들, 펌프 시설들, 저장 중인 3,400만 배럴의 원유, 그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모두 손대지 않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은 약함에서 나온 자제도 아니었다. 미국 본토에서 30시간 왕복 비행을 하고 통합 방공망을 뚫고 2,000파운드 폭탄을 지하 벙커 지붕을 관통시켜 넣을 수 있다면 야외에 드러나 있는 원유 탱크를 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530억 달러짜리 기반 시설을 세워둔 채 그 주변의 모든 것만 파괴했는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떨어뜨린 폭탄이 아니라 떨어뜨리지 않기로 선택한 폭탄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친베이징 농객들은 늘 길을 잃는다. 그들은 소음은 설명할 수 있어도 통제는 설명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층마다 체계마다 해부해 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종류의 분석이라면 네이비 디코디드에 구독해달라. 우리는 여기서 헤드라인을 읽지 않는다. 그 아래에 깔린 물리를 읽는다. 왜 하르그가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지질을 이해해야 한다. 정치가 아니라 지질이다.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안선은 수백 마일이나 이어지지만 그 대부분은 얕고 실트가 쌓이고 진흙투성이인 대륙붕으로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완전히 적재되면 70피트를 넘는 헐수를 가진다. 그런 배를 이란 해안 대부분에 붙여보려 하면 해안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좌초하고 만다. 헐수와 수심의 물리는 이란이 원한다고 아무데나 석유터미널을 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란에게 필요한 것은 해안 가까이에 있는 깊은 물이다. 하르그섬은 산호노드다. 산호는 해저에서 위로 자라나고 그 가장자리에서는 수심이 급격히 깊어진다. 섬 가장자리 바로 옆에 자연적인 심해 접안 조건이 형성된다. 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찾아낼 수만 있는 종류의 해저 지형이다. 이 지질학적 우연이 바로 이란이 원유 수출의 90%를 길이 5마일짜리 섬 하나에 집중시킨 이유다. 선택이 아니라 물리 때문이다. 현실은 이렇게 무례하다. 그것은 구호도, 정상회담 사진도, 다극체제의 미래를 엎는 재활용 연설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당신 수입의 90%가 하나의 현금 인출기를 통해 흘러간다고 상상해보라. 모두가 그 인출기가 어디 있는지 안다. 그것을 옮길 수 없다. 그것이 놓인 토대가 다른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새로 지을 수도 없다. 그것이 하르그스입니다. 지질이 강요하고 경제가 강화한 단일 실패 지점이다.
이란은 이 취약성을 안다. 그리고 그것을 혹독하게 배웠다. 1980년대 유조선 전쟁 동안 이라크는 하르그섬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격 작전을 벌였다. 목표는 단순했다. 이란의 원유 수출 능력을 파괴하고 그 전쟁 기계를 굶겨 죽이는 것이었다. 이라크 전투기들은 저장 탱크와 선적 시설 그리고 잔교 자체를 타격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해는 심각했다. 하지만 이란은 적응했다. 그들은 셔틀 체계를 만들었다. 더 작은 유조선들이 하르그에서 적재한 뒤 남쪽의 시리섬과 그 뒤에는 라라크 섬으로 내려갔다. 두 섬 모두 호르무즈 해협에 더 가깝고 이라크 공군기지들에서는 더 멀었다. 그들은 포화 속에서 시설을 수리했다. 그들은 계속 퍼올렸다. 공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도 이란은 하루 150만 배럴이 넘는 수출을 유지했다. 유조선 전쟁 전체를 통틀어 이라크는 상선 283척을 공격했고 이란은 168척을 공격했다. 하지만 석유는 계속 흘렀다. 전쟁이 끝난 뒤 이란은 분명한 교훈을 얻었다. 그들은 하르그를 강화했다. 지하 저장시설, 각각 100만 톤의 원유를 담도록 설계된 4개의 복합시설, 철근 콘크리트, 다층 방공망, 해안미사일 포대, 그리고 고속공격정과 대한미사일, 해군 기뢰를 갖추고 섬에 상주한 이란 혁명수비대, 제112 졸파가르 수상전투여단, 권위주의 체제는 콘크리트를 사랑한다. 사방에 쏟아붓고는 그것을 전략이라고 부른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정밀 무기가 도착하면은 그 콘크리트는 갑자기 몹시 감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란이 하지 않은 일이 있다. 그들은 그 단일 실패 지점을 결코 제거하지 않았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우회하는 오만만의 새 터미널로 이어지는 고레자스크 송유관 건설에 2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길이는 대략 1000km, 지름 42인치의 강철관이었다. 서류상으로는 훌륭한 전략적 대비책이었다. 실제로는 그 송유관의 유효 처리 능력이 하루 대략 30만 배럴 수준에 머문다. 이란 수출은 하루 150만 배럴이다. 겨우 20%다. 그 터미널은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건설되었고 대부분 비가동 상태다. 2024년 10월에 시험 선적이 한 번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게 전부 다 이란은 단일 실패 지점을 강화하는 법은 배웠다. 하지만 그것을 제거하는 법은 끝내 배우지 못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이제 엄청난 의미를 띠게 된다. 또다시 말하지만 선전용 설명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공학적 설명은 훨씬 덜 영웅적으로 들린다. 첫 번째 파도는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 바다에서 왔다.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이던 유도미사일 구축함들이 수직 발사관의 문을 열고 토마호크 지상 공격 미사일들을 하르그를 향해 바다 위를 스치듯 낮게 보냈다. 토마호크는 아음속 대략 마하 0.74, 약 480노트 속도로 날지만 극저고도로 사전에 입력된 경유점을 따라 헤매는 스키밍 고도로 비행한다. 해안 레이더가 날아오는 토마호크를 탐지할 때쯤이면 교전 가능 시간은 이미 무너져 있다. 표적은 의도적이었다. 레이더 시설들, 공항 관제탑, 방공체계의 노드들, 이란에게 들어오는 위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이 먼저 맞았다. 들어가기 전에 문을 두드리는 법이다. 토마호크가 그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접근 거부 거품을 찬양하던 큰 소리들은 현실이 그 거품을 건드리자 거품이 얼마나 잘 터지는지 배웠다. 동시에 F-35C 라이트닝2 전투기들이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 출격했다. 그들의 임무는 무엇인가를 폭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임무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고 이란의 방공망에게 풀 수 없는 물리 문제를 던지는 것이었다. 그 문제는 이렇다. 레이더는 에너지를 송출하고 되돌아오는 반향을 듣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송출할수록 더 멀리 본다. 하지만 스텔스 항공기는 반사하는 에너지가 너무 적어서 일반 전투기를 100캐리 거리에서 탐지하도록 설계된 레이더도 F-35C는 많아야 15해리에서야 본다. 운용자의 화면에 표적이 찍힐 때쯤이면 그 항공기는 이미 킬존 안으로 들어와 있고 운용자는 정답이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화기관제 레이더를 켜서 표적을 고정하면 해상에서 선회 중인 모든 EA-18G 그라울러가 몇 초 안에 그 방출 신호를 삼각 청량한다. 대레이더 미사일은 그 빔을 따라 발신호까지 되돌아간다. 레이더는 스스로에게 사형 영장을 쓰는 셈이 된다. 네, 하지만
레이더를 수색 모드,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상태로 유지하면 F-35C는 방해받지 않고 무장 사거리안까지 다가온다. 방어체계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죽거나 침묵한 채 결국 죽거나 둘 중 하나다. 바로 이런 순간이 되면 반미 합창대는 대개 갑자기 주제를 바꾼다. 역사를 말하고 존엄을 말하고 화면 위에 킬체인만은 피해서 아무 이야기나 늘어놓는다. 이라는 이 포대들을 하르그를 지키기 위해 구축했다. 3월 13일 전원이 들어온 모든 포대는 마지막으로 전원이 꺼졌다. 그 뒤를 이어 F의 E-18, 이 슈퍼호넷이 날아들어 섬의 유일한 활주로를 타격했다. 여러 차례의 패스, 여러 차례의 명중, 그 결과 활주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란은 요격기를 긴급 출격시킬 수도 없었고 헬리콥터를 띄울 수도 없었고 섬을 항공으로 정원할 수도 없었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이제 B2 스피릿이 도착했다. 프로 41에서 44까지의 호출 보호를 쓴 B2의 이 스텔스 폭격기 4대는 몇 시간 전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이륙했었다. 왕복 대략 12,000해리에 이르는 임무였고 항로 곳곳에 배치된 KC-135 스트레토 탱커들에 의한 공중급유로 유지되었다. 각 B2는 블루 109/B 관통 탄두를 장착한 GBU-31 합동 직격탄을 싣고 있었다.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경화 표적 내부에서 폭발하기 위해 설계된 2,000파운드짜리 정밀유도 강철이었다. 바로 여기서 물리가 중요해진다. 유조선 전쟁 이후 이란은 하르그의 가장 중요한 군사 자산들을 지하에 건설했다. 미사일 저장 벙커들, 해군 기뢰 창고들, 지휘 시설들, 모두 1980년대 이라크가 가한 종류의 공중 폭격을 견디도록 설계된 콘크리트와 토사의 여러 겹 아래에 묻혀 있었다. 이라크 폭탄은 고도에서 투하된 무유도 중력 폭탄이었다. 바람에 흩어지고 관통력은 제한적이었다. GBU-31은 전혀 다른 동물이다. 2,000파운드의 질량이 중력 아래 가속되고 여기에 원형 공산 오차 5m 이하의 GPS 유도가 더해진다. 2만 피트 상공에서 자동차 한 대를 주착한 하나 위로 떨어뜨린다고 상상해보라.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는 바로 그런 종류다. 지연 신관이 구조물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작동하기 전에 여러 피트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갈 만큼의 에너지다. 그 무기는 벙커 위에서 폭발하지 않는다. 벙커 안에서 폭발한다. 이란은 자기 벙커를 1980년대 이라크 폭탄을 견디도록 만들었다. 2020년대 미국의 관통탄을 견디도록 설계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B2 자체가 바로 이런 탄두를 전달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레이더에 보이지 않고 예고 없이 도착하며 너무 깊이 묻혀 있어서 닿지 않을 것이라 믿는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다. B2는 또한 GBU-57 매시브 오드넌스 페네트레이터 곧 200피트의 토사를 관통할 수 있는 3만 파운드급 무기도 탑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더 작은 탄으로 메시지는 전달되었고 그래서 그 메시지는 더 잔인해진다. 우리는 가장 큰 무기조차 꺼낼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과 같은 전략적 장면이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베이징의 메아리방은 이 장면을 견디지 못한다. 하르그는 고립된 채 공격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에픽 피오리 작전의 한 노드였다. 2개의 항모 강습단, 대륙간 폭격기들, 그리고 2개의 대양에 걸친 구축함 발사 순항 미사일들로 구성된 다영역 작전이었다. 하지만 하르그 자체에서만 보더라도 결과는 스스로를 설명했다. 작전이 끝났을 때 미 중부사령부는 하르그에서 군사 목표물 90여 개가 파괴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란은 북부 걸프 해역 전반의 레이더 감시망을 잃었다. 해군 기뢰 저장 시설은 사라졌다. 고속공격정들은 사라졌다. 해안 미사일 발사대들은 사라졌다. 활주로는 구멍투성이가 되었다. 하르그 섬에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은 기능적으로 제거되었다. 그러나 석유 터미널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다. 저장 탱크는 가득 차 있었다. 장교는 온전했다. 파이프라인은 윙윙거렸다. 미국은 하르그를 단지 손상시킨 것이 아니었다. 이란에 위협할 능력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이란에 벌어들일 능력은 남겨두었다. 이것을 레버리지라고 부른다. 친중 진영은 이것을 망설임으로 착각해왔고 그 오해는 매우 비싸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가 무엇이었는지 안다. 이제 왜를 이해해보자. 하르그에서 벌어진 일은 폭격 공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5겹의 전략 작전이었다. 그리고 각 층은 이란이 자기 안보에 대해 품고 있던 서로 다른 가정을 해체했다. 모든 군사작전에는 사다리가 있다.
당신은 맨 윗칸으로 뛰어오르지 않는다. 한 칸씩 오른다. प्रत्येक 단계는 다음 단계가 더 나쁘다는 신호가 된다. 첫 번째 단은 외교와 제재였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그것이다. 2026년 2월 28일 미국은 말의 단계를 넘어 이란 본토 전역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들, 방공망, 미사일 기지들, 그것이 두 번째 단이었다. 3월 13일 미국은 하르그섬 자체, 곧 이란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민감한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 그것이 세 번째 단이었다. 석유 기반 시설은 의도적으로 남겨졌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과 네 번째 단 사이의 간극이다. 이란은 네 번째 단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다. 그 대가를 계산할 수 있다. 한 단 한 단 오를수록 적은 다음 단이 더 나쁘다는 사실을 배운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단은 아직 밟지 않은 그 단이다. 그 결과가 적의 상상 속에서는 아직 무한하기 때문이다. 결국 전략적 모호성은 텔레비전 충성파들과 수입된 논평 문구가 팔아온 연극적 확실성보다 훨씬 더 무섭다. 그러나 이 사다리는 위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단은 무언가를 입증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3월 13일 B2가 입증한 것이다. B2 폭격기들은 이란의 방공망을 들키지 않고 관통했고 정밀 유도탄으로 지하 벙커들을 파괴했다. 이것은 단순한 피해가 아니다. 이것은 메시지다. 유조선 전쟁 이후 이란의 하르그 경화 전략 전체는 한 가지 가정 위에 서 있었다. 우리가 묻어놓은 것은 그들이 닿을 수 없다. B2의 타격은 그 가정을 원유 한 방울도 건드리지 않은 채 파괴해버렸다. 이란은 이제 안다. 자기 벙커들의 남은 크레이트가 증명해준다. 지하라고 해서 닿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2000파운드 폭탄 하나를 미사일 저장 벙커 안으로 넣을 수 있다면 지하 원유 저장고 안에도 넣을 수 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능력은 입증되었다. 문제는 왜 멈췄느냐는 것이다. 왜 끝장을 내지 않았는가? 그 답은 세 번째 층에 있다. 왜냐하면 진지한 강대국은 언제나 파괴를 극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공포를 극대화한다. 그리고 그것은 저항과 운명을 외치는 구호보다 훨씬 더 정교한 언어다. 이제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묻는 것을 있는 질문으로 가보자. 왜 석유를 치지 않았는가? 답은 도덕이 아니다. 수학이다. 하르그는 하루 대략 150만 배럴을 수출한다. 그것을 세계 공급에서 지워버리면 유가는 급등한다. 분석가들은 배럴당 100달러에서 150달러를 본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이다. 그 경제는 이란과 함께 피를 흘린다. 하르그의 석유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양쪽을 동시에 겨누는 무기가 된다. 석유를 세워둔 채 남겨둠으로써 미국은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위치 에너지를 보존한다. 언덕 꼭대기의 바위는 바닥의 바위보다 더 위험하다. 에너지가 아직 방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이 선택하는 어느 시점에 어느 방향으로 어느 조건 아래서든 여전히 방출될 수 있다. 바위를 밀어 떨어뜨리는 순간 에너지는 솟아낸다. 위협은 사라진다. 바위를 꼭대기에 그대로 두는 것은 이란이 매일 그 바위가 여전히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전략과 퍼포먼스의 차이다. 한쪽은 계산하고 다른 한쪽은 연설을 하고 카메라가 나머지를 해주길 바란다. 백악관은 석유를 남겨둔 이유를 공개적으로는 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자유통항을 방해할 경우 그 결정은 즉시 재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품위가 아니다. 물리방정식이 붙은 최후 통첩이다. 무엇이 파괴되었는지를 보라. 레이더, 감시드론, 공항관제탑, 활주로, 고속공격정, 해군 기뢰 저장시설, 해안 미사일 포대, 이 자산들 하나하나는 모두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하르그에서 주변 수역으로 힘을 투사하는 기능이다. 이란은 이 체계들을 이용해 북부 걸프의 해운을 감시하고 상업 선박을 위협하고 좁은 해협 지점에 기뢰를 부설하고 더 큰 해군 함정을 상대로 비대칭 공격을 가했다. 이것들을 제거하면 하르그는 가장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섬이 된다. 고립되고 눈이 멀고 자기 해안선 바깥으로 힘을 투사할 수 없게 된다. 해군 전체를 침몰시킬 필요는 없다. 눈과 이빨만 빼앗으면 된다. 이란 혁명수비대 제112여단은 여전히 그 섬에 있다. 하지만 레이더도 없고 보트도 없고 기뢰도 없고 미사일도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수비대일 뿐이다. 뒤를 받치는 체계가 없는 제복은 그저 연극일 뿐이다.
그리고 연극은 보통 친베이징 쪽이 가장 편안해하는 장르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여기 있다. 이란은 하르그를 옮길 수 없다. 그것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깊은 수역은 지질학적 특징이다. 이란 해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산호 노두의 해저 지형이다. 자스크 대안은 이란이 필요로 하는 처리 능력의 20%만 제공한다. 자스크가 설계상 최대치인 하루 100만 배럴에 도달한다 해도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이란은 여전히 하루 50만 배럴이 부족하다. 이란은 자기 지질의 인질이다. 타격 이전에도 인질이었고 이후에도 인질일 것이다. 달라진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안다는 점뿐이다.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벙커버스터 프로그램을 돌리는 기술자들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자연은 원래도 친절하지 않다. 하지만 요새와를 무적과 혼동한 정권에게는 특히 더 잔인하다. 이런 식의 해부, 곧 헤드라인을 벗기고 그 밑의 물리를 읽어내는 방식이 당신의 사건 인식을 바꿔놓는다면 네이비 디코디드에 구독해달라.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가며 고리를 닫을 것이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이미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놓고도 왜 530억 달러어치의 석유 기반 시설을 그대로 세워두었는가? 하르그 타격은 결코 무엇이 파괴되었는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무엇이 그대로 남겨졌는가? 그리고 그 침묵이 무엇을 전달하는가의 문제였다. 하르그를 통해 석유가 계속 흐르는 매일, 그것은 미국이 흐르도록 선택했기 때문에 흐른다. 이것은 휴전이 아니다. 이것은 목줄이다. 이란은 이제 미국의 조건 아래서 수익을 올린다. 우리가 협정에 서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뒤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게 그것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대목이 가장 쓰라리다. 단지 맞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이 이제 당신의 동맹들이 쇠퇴 중이라고 약속해준 바로 그 힘의 자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쓰라리다. 위협은 하르그에서 유조선에 실리는 모든 배럴 속에 살아있다. 위협은 테헤란으로 흘러들어가는 모든 달러 속에 살아있다. 이라는 좋은 답이 하나도 없는 계산에 직면해 있다. 호르무즈의 해운에 보복하면 석유 카드가 꺼내진다. 우리가 하르그에서 파괴한 군사 자산들을 다시 세우면 우리는 이미 다시 파괴할 수 있음을 입증했으므로 또다시 파괴한다. 자스크를 완성하려고 서두르면 물리는 여전히 그들이 필요한 것의 20%밖에 내주지 않는다. 협상 타결을 받아들이면 정권은 40년 동안 요새화했지만 끝내 대체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5마일의 산호에게 책략으로 밀렸음을 인정하게 된다. 하르그 타격은 폭격 공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5개 수준에서 동시에 수행된 전략 작전이었다. 확전 통제, 능력 시연, 경제적 지렛대, 전력 무력화, 그리고 지질학적 체크메이트. 각 층은 다른 층을 강화했다. 각 층은 이란 경제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영구적으로 파괴의 그림자 아래 두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 이후로 가장 시끄러운 변호인들의 목소리가 지금 유난히 힘겨워 보이는 것이다. 현실은 기막히게 잘 연습된 서사를 망쳐버리는 잔인한 버릇이 있다. 물리는 협상하지 않는다. 지질은 이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떨어뜨리지 않기로 선택한 그 폭탄이야말로 적이 매일같이 떠올리는 바로 그 폭탄이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과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